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 유통업계가 분주해졌습니다. 관련 상품 매출이 급증하면서 여름 마케팅을 보름가량 앞당겨서 고객 끌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임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통업계가 여느 때보다 일찍 여름 장사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매장 안 마네킹들이 반팔 티셔츠와 시원한 원피스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습니다. 이른 더위에 백화점은 벌써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백화점들은 예년보다 약 10일에서 15일가량 앞당겨 여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보통 5월 말부터 여름 물량을 늘려 판매를 시작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추가 주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찾아오다 보니까 여름 상품 위주로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의 그 상품들도 예년엔 한 50% 정도가 여름 상품이었다면 올해는 한 70~80%로 확대해서 고객 수요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도 과일과 보양식품, 가전과 물놀이 제품 위주로 매출이 늘면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매장에서는 시원한 물회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내놓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과 참외, 아이스크림 등의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습니다. 더운 날씨에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면서 다른 매장에서는 닭과 해산물 등 보양식 상품을 내놓고 벌써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유통업계의 여름 특수잡기는 다가올 더위보다 훨씬 뜨거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규제에 들어간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반면 은행은 또 증가폭이 커졌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대출도 걱정인데 더 걱정스러운 건 하나의 자료를 놓고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이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은행 가계대출 상승 곡선이 다시 가팔라졌습니다. 1월 690억 원까지 줄었던 것이 2, 3월 3조 원에 근접하더니 지난달엔 4조 6천억 원에 달한 겁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작년, 재작년보다는 적지만 그 이전 5년간 평균 2조 2천억 원의 2배가 넘습니다. 이사철이라 주택자금 수요도 늘고 5월 초 황금 연휴에 신용대출도 증가한 탓입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꺾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 절반 선으로 줄이라고 하는 등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가면서 증가폭이 2월 3조 8천억 원에서 지난달엔 2조 6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대출 수요가 이 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돌아가면서 전 금융권 4월 가계대출 증가는 7조 3천억 원으로 1월에 2배가 됐습니다. 문제는 결국 같은 가계대출 통계를 놓고 이를 관리하는 두 당국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매월 통계를 내놓는 한은 관계자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새로 금융권 가계부채 통계를 내기 시작한 금융위원회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가 안정적 추세라고 평가한 겁니다. 새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출 대책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한 통계를 둘러싼 두 당국의 다른 시각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 직원에게 주의와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의 한 부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장외 대량 매매에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에 나서서 4,900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한 뒤 주식을 사서 차익을 얻는 거래 기법입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이번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해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254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4억 1,500만 원에 65%가량이 늘었습니다. 해외 이용 건수도 24만 3,491건으로 76.7%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12.6%, 이용 건수는 18.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살 때 나트륨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조 가공식품에 나트륨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제품은 국수와 냉면, 라면, 햄버거, 그리고 샌드위치 등 5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특정 제품의 나트륨 함량과 표준값을 비교해 그 비율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비교를 위한 표준값은 2015년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으로 정했습니다. 이 표준값과 비교해 나트륨의 비율을 눈금으로 표시하는 건데, 예를 들어 국물이 있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790mg이라면 비교 표준값의 103%에 해당돼 90에서 110 사이 구간에 표시됩니다. 나트륨 함량 비교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1인 분량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상품 제조업자는 제품 포장재의 앞면이나 뒷면 또는 상품 QR코드와 연계해 반드시 나트륨 함량 비율을 표시해야 됩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나트륨 함량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는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기업체에는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나트륨 비교 표준값을 시장 상황과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다시 평가한 후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비행기 이용 안전수칙 중 하나는 전자기기를 끄거나 인터넷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 안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속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보용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내 와이파이가 가능한 A350 항공기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낯선 기능이지만 델타항공이나 루프트한자 등 세계 20여 개 항공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기내 와이파이 도입이 뜸했던 건 낮은 시장성과 느린 속도 때문입니다. 국내 양대 항공사는 2005년부터 1년가량 기내 와이파이 전송 사업자 CBB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해당 업체가 사업을 접으면서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당시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았고 느린 접속 속도로 인해 서비스를 찾는 승객이 많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공사들이 다시 기내 와이파이를 도입하는 추세지만 인터넷 속도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기내 와이파이 속도는 3세대 이동통신 수준으로 기내 사용자가 많으면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현재는 속도가 약간 좀 느리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개선이 된다면 기내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새로운 그 수익 창출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항공업계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기내 와이파이 여부가 항공사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는 등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점차 서비스 도입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지난해 국내 산업계에서 조선업계 고용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1,800곳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직원은 151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0.4%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업은 직원 감축률이 14.8%, 8,600여 명으로 전체 상장사의 감축 인력을 합친 것보다도 2,700명 이상이 많았습니다. 감소 직원 수로 보면 전자업이 6,20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서 유통, 기계 순이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빠르게 늘면서 이들이 내는 세금도 10년 전과 비교해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9만 9천 명으로 2005년보다 2.5배 늘었습니다.
또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과 세수는 10년 사이 각각 7배, 5.6배 증가했습니다. 연말정산상으로도 2015년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 세수는 6,947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4배가 많아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127만 8천 원으로 내국인의 80% 수준이었습니다. 본인이 금융기관 곳곳에 만든 계좌를 빠뜨리지 않고 모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안 써서 기억도 못하는 계좌들이 있기 마련인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쓰든 안 쓰든 개설된 자기 계좌면 로그인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는 평균 11.7개. 하지만 자신의 계좌가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은행을 방문해서 계좌를 몇 개 정리하긴 했는데 은행, 보험, 증권을 합쳐서는 총 계좌가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휴면 계좌도 한 사람당 평균 1개 이상이고 여기에 묶여있는 돈이 1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계좌 개설은 쉽고 유지 비용이 들지 않는 탓에 휴면 계좌가 많은 건데 이런 계좌들은 금융사에는 부담이고 자칫 금융사기나 자금 세탁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 연금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금융권별로 5개 계좌 정보 조회 시스템이 있지만 각각 조회해야 해 불편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한 후에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본인의 모든 계좌 내역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까지는 조회 대상을 증권 상호금융 등 전 제도 금융권 내 계좌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일자리 공약 중 주목할 만한 하나가 있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공약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공약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모로 임금이 적어서 등록금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또 기본 생활도 꾸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반기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쪽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쪽에서 우려를 했었나요? 네, 바로 이 영세한 자영업자 쪽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불황의 여파로 아예 나홀로 자영업자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저임금마저 부담스럽다는 나홀로 자영업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홀로 자영업자라, 매장 관리, 청소, 조리 등 많은 일들을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를 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나홀로 자영업자는 고용원 없이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온전히 혼자서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건데요. 2013년까지만 해도 이 나홀로 자영업자의 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3분기부터 갑자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올해 1분기에는 약 359만 4천 명으로 늘어나면서 이 전체의 65%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나홀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5년보다 무려 1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와, 혼자 모든 걸 도맡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이렇게 갑자기 나홀로 자영업자가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21만 3천 명이 늘어난 552만 1,000명으로 9개월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자영업자의 수가 단순히 늘어났기 때문에 나홀로 자영업자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그보다 속내는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자영업자가 대부분 제대로 된 기반이 없이 사업을 시작한 비자발적인 자영업자라는 건데요. 청년 구직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밤퇴 세대 등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치킨집 같은 창업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결국 취업을 못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자본도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조건이 하나 더해집니다. 높은 임대료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매출 부진 때문에 고용원을 구할 형편도 안 된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6,470원을 주고 아르바이트생마저 구한다는 건 사치라는 겁니다. 네,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실제 상황이 어려운 건가요? 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요. 전체 자영업 사업체 중에서 연 매출이 1,200만에서 4,600만 원인 곳이 30.6%로 가장 많았을 정도입니다. 이 전체 21.2%는 아예 연간 1,200만 원 미만이었는데요. 이 둘을 합하면 51.8%가 됩니다. 즉, 이 전체 절반 이상이 연 매출 4,6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구나 이것은 순이익이 아니고 임대료, 재료비, 세금 등을 모두 제외한 매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예 자영업자 10명 중 2명은 월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상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매출이 어렵다 보면 기본 생활 자체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기본 생활을 넘어서 이러한 매출액은 부도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습니다. 한양대 진창하 교수가 지난해 학술지에 발표한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위험 평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요. 2014년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이 부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나홀로 자영업자 가구의 부도 확률이 27.3에서 4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재무력이 가장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준비로 시작한 창업을 한 게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렇다면 실제로 누군가를 고용해서 함께 일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인건비를 아낀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무급 가족 종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실업률이나 가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비스 질이 더 낮아지고 운영 구조도 더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엇보다 이렇게 나홀로 자영업자가 증가하면 그만큼 일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구직난도 더 심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선 아직은 최저임금을 업장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하고 자영업자에게는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또 지나친 임대료 상승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만 영세 자영업자의 파산이 없어지고 고용이 증대되면서 경기도 활성화할 수 있는 연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비 올 때 손에 있는 우산 뺐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는데 대출과 규제 등을 무조건 조이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벼랑 끝에 내몰려서 자영업을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역시 좀 함께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